남편도 공범이었다. 린의 충격 고발. 1장. 베트남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메콩강 하류에 떠 있는 집에서 린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쌀국수를 끓이고 시장에 내다 팔야채를 다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28살의 린에게 가난은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언제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온 결혼 중개업자가 한국으로 시집갈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착한 남편을 만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거예요. 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동생들을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린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추운 한국의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 박민수는 사진보다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린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어설픈 베트남어로 인사하는 남편을 보며 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북 청송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산과 들판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집은 사과 과수원이에요. 아버지가 30년 넘게 갖고 온 곳이죠. 민수의 설명에 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본 적 없는 큰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서 있던 시아버지 박종우는 6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시아버지의 따뜻한 인사말에 린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첫날 저녁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린이 먹기 쉽게 음식을 작게 잘라주며 배려했고, 남편은 베트남 음식 만드는 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린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편하게 생각하고 살아. 시아버지의 말에 린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과 과수원을 바라보며 린은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 달빛에 비친 사과나무들이 마치 린의 꿈을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코리안 드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장. 결혼 후 2달이 흘렀습니다. 린은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오후엔 과수원 일을 도왔습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 공부서를 들고 다니며 틈틈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수가 사과 판매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출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과철이라 바쁘네. 일주일 정도 서울에 있다가 올게. 남편이 떠나면 집에는 린과 시아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린에게 친절했고 과수원 일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린아, 사과나무는 정성으로 키우는 거야. 매일 상태를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해. 린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언젠가 베트남의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농사꾼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비운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던 린에게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 린아. 어깨가 아프지? 갑자기 린의 어깨에 손을 얹는 시아버지. 순간 린은 몸이 굳었습니다. 손길이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린이 몸을 비틀며 피하자 시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손을 뗐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쉬어라.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린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문화가 달라서 그런가?
한국 아버지들은 원래 이런 건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과수원에서 일할 때 시아버지가 유독 린 곁에 자주 다가왔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간 린의 다리를 잡아준다며 손을 대거나 점심을 먹을 때도 린 옆자리에만 앉으려 했습니다. 린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이런 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시아버지는 나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린이 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린아, 잠깐 나와봐. 할 말이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린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실루엣이 평소보다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장. 린아, 외롭지 않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민수 오빠가 곧 올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시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이번 주말에도 못 올 거야. 서울에서 큰 거래처 만난다고 했거든. 시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있는 것도 인연이야. 리나, 너도 외로울 텐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는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너머로 시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리나, 왜 그래? 아저씨가 무서워? 비아냥거리는 듯한 음성에 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밤, 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에 잠이 깰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의 추악한 본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에서 일할 때면 리나, 이리 와봐. 가지치기 하는 법 알려줄게. 하며 몸을 밀착시켜 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 남자들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 민수보다 내가 훨씬 경험이 많은데.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과수원 창고에서 혼자 일할 때면 시아버지가 나타나 문을 잠그고 출근됐습니다.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여기는 산골이야. 아무도 들리지 않거든. 린이 울면서 거부하면 네가 여기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라며 협박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린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오빠 아버님이 저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리나,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곧 집에 갈게. 오빠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몸도 만지려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민수는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 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문화 차이를 이해해야지. 전화를 끊고 난 후 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모든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린에게는 냉담했습니다. 린아, 아버지께 사과드려. 네가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조차 가해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린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4장.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출장을 떠난 후 시아버지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리는 집안에서도 항상 방문에 빗장을 걸고 지냈습니다. 밤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시아버지를 피해 과수원 구석진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과수원 끝자락에서 울고 있던 린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야,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강영숙 할머니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린이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강 할머니는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통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린은 할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린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 보렴. 할머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준 대추차를 마시며 린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추근됨, 남편의 외면,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들. 강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도 젊을 때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 그때는 여자가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아무도 너에게 그런 일을 할 권리가 없어. 강 할머니는 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린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증거를 모아서 싸워야 해. 그래야 다른 여자들도 구할 수 있어. 할머니의 말에 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녹음기 같은 거 구할 수 있을까요? 린의 질문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손자가 쓰던 거 있어. 작아서 몰래 가지고 다니기 좋을 거야. 그날부터 린은 작은 녹음기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시아버지가 출근될 때마다, 협박할 때마다 린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만이 나를 구할 무기야. 강 할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린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절망의 나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으니까요. 5장. 석 달간 린은 시아버지의 범행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녹음기에는 시아버지의 추근됨과 협박, 그리고 성희롱 발언들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 할머니와 만날 때마다 린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린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 해, 린아.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여자 변호사가 있어. 김영미 변호사인데 외국인 여성들 사건을 많이 맡아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아. 할머니는 이미 변호사와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린은 할머니와 함께 시내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으로 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린 씨. 할머니께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성희롱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린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가해자가 증거를 없애려 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 피하세요.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직접 모시러 갈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추근됨도 참았고 남편에게도 아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탈출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3시, 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사진과 몇 벌의 옷, 그리고 그동안 모은 녹음기와 증거 자료들. 집을 나서며 과수원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희망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악몽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수원 입구에서 김 변호사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린 씨, 고생하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변호사의 말에 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집이 점점 멀어질 때 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한밤중 맨발로 뛰쳐나온 그 순간이 린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린은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6장. 김영미 변호사가 마련한 외국인 여성 쉼터는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린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쉼터 소장인 박선영님은 린을 친딸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널 괴롭힐 수 없어. 마음 편히 쉬면서 준비해. 일주일 후, 린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성희롱, 강제추행,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네요.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호는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민수도 위증과 방조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론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2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린 씨.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증인석에 선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기다려주었고 린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딸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봤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린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추근됨, 협박, 그리고 남편의 외면까지.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 할머니와 쉼터 사람들이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린은 그 시선들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여기는 산골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듣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종호는 성희롱, 강제추행, 협박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위증과 방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린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판결 후 린은 위자료로 과수원의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린 씨. 당신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7장. 재판이 끝난 후 린은 쉼터에서 몇 달 더 머물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고,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해요. 쉼터 소장의 조언대로 리는 하루 3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6개월 후 리는 드디어 과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부지는 전체 과수원의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작지만 린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강할머니가 함께 따라와 주었습니다. 우리 린이가 이제 진짜 농부가 되는구나.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사과나무 가지치기부터 병충해 방제까지 혼자서 해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리나, 사과나무는 정성이야. 매일 돌봐주면 나무도 알아줄 거야. 이웃 농부 김삼촌의 조언을 따라 리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과수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상태를 살피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농사일을 해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해 수확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린이 정성스럽게 키운 사과는 달고 아삭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농협에서 사과를 보고 간 바이어가 감탄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과 만들 수 있어요? 린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자 린의 실력이 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교육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인터넷으로도 농업기술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수원 수확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어느 날 쉼터에서 만났던 다른 이주 여성들이 린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우리도 일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몽골에서 온 바야르와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였습니다. 둘 다 힘든 일을 겪고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함께 해보자. 린은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과수원에는 새로운 식구들이 늘어났습니다. 바야르는 힘이 세서 사다리 작업을 잘했고, 마리아는 꼼꼼해서 포장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셋이 함께 일하니 효율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거야. 저녁 식사를 하며 린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과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키우는 곳이야. 바야르와 마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수원은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시에서 온 가족들이 사과 따기 체험을 하러 왔고, 린과 친구들은 베트남, 몽골, 필리핀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오면 세계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방문객들이 즐거워했습니다. 3년째 되는 해, 린의 과수원은 지역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품질 좋은 사과는 물론이고 다문화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린은 이제 당당한 농장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강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8장 5년이 흘렀습니다. 과수원 입구에 서 있는 새하얀 간판에는 린네 과수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베트남어로 린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린이었습니다. 언니,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20% 늘었어요.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린과 함께 6명의 이주 여성들이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소피아, 라오스에서 온 누안, 미얀마에서 온 민민까지 모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과수원은 이제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자립 공간이자 한국인들에게는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세계 음식 축제는
청송군의 대표적인 관광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린 대표님,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지역방송국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린의 성공 스토리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린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모국어만큼 유창했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린이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특히 강 할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89세가 된 강 할머니는 여전히 과수원을 지키며 린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꿈은 더 많은 이주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린네 요리 학원을 열 계획이에요. 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나라 음식을 가르치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요. 인터뷰가 끝난 후 린은 혼자서 과수원을 걸어 다녔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괴롭혔던 사과 창고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곳은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직원들이 사과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활기찬 작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 과수원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사과나무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웃으며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야르는 새로운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마리아는 방문객들에게 사과 따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리나, 뉴스에서 내 이야기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통화를 끊고 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의 깨끗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고마워, 한국아. 고마워, 나 자신아. 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땀 흘려 지켜낸 이 삶이, 고난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이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리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더 많은 희망을, 더 큰 꿈을, 그리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며 말입니다.